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예, 반갑습니다. 벌써 3교시인데요. 지난 2주 동안 선생님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사실 지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어색해서 못 듣겠더라고요. 이령쌤 목소리 좋던데요. 저도 좋던데 굉장히. 오히려 탁쌤 목소리 좋다는 반응 저는 옆에서 많았거든요. 제가 문제죠. 제 숨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번 시간에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안 되면 도망갈 거예요.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해서 그런지 딱 거기서 의견이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의견을 들어보시고 후기에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팟빵에서 보니까 의문점을 주셨더라고요. 이상석 선생님 제자들 글을 어디서 구해볼 수 있어요? 방송에서 낭송해 주시는 글 이렇게 감고 떨어진 자리라는 분이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알 수 있죠? 팟캐스트 후기에 그런 글이 올라와 있던가요? 네. 이상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글의 내용들은 특히 경공 학생들하고 만났던 이야기들은 도대체 학교가 뭐길래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매긴 성적표에도 상석 선생님의 제자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대양중 학생들의 시는 있는 그대로가 좋아라는 책에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질문 해주신 분한테는 뭐 없나요?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후기 남겨야 되겠어요.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당은 교실 이야기죠. 이랑 선생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1, 2교시 제가 부끄럽지만 잠깐 들었는데요. 교실 이야기를 보내달라고 해놓고 메일을 안내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네, 초보자의 실수라고 양해해 주시고요.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실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학교종이 땡땡땡이죠. 스쿨벨 ddd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쿨벨 ddd 네. 네이버.com. 네, 혹시 스쿨벨 스펠링을 불러드려야 되진 않아도 되죠? 한번 불러드리죠. SCHOOLBELLDDD 네이버.com입니다.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반 일용이라는 책에서 한 편을 골라봤어요. 강삼영 선생님이 2006년 동해시 망상초에서 근무하셨을 때 쓰셨던 글입니다. 들어볼까요? 건영이와 함께 공부하기.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이다. 새학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건영이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다. 올해 내가 담임을 맡은 5학년 아이들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다들 손사래를 치는 아이들이다. 남자아이들이 장난이 무척 심하다. 잠시 쉬는 틈만 있으면 다툼이 일어난다. 어쩌다가 다툰 게 큰 싸움이 되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이 벌써 5번은 된다. 그러다 보니 건영이와 제대로 공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건영이는 말을 옳게 못한다. 도무지 뭐라 하는지 똑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는 듣는데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아주 짧은 낱말 하나로 된 말인데도 알아들을 수 없다. 대충 짐작만으로 알아들은 척하고 내 입으로 되풀이해 말해야 한다. 내 말이 틀리면 건영이는 목소리를 높여 다시 말한다. 그러면 나도 얼른 머리를 굴려 다른 낱말을 말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두 사람 말이 같아야 건영이는 희죽 웃으며 좋아한다. 두 사람 말이 같은지는 건영이만 알고 나는 건영이 얼굴을 보고 짐작할 뿐이다. 오늘은 쓰기 시간이 2시간 들었고 이어서 미술 시간이 2시간이다. 쓰기 시간에는 아이들과 약속했던 우리 집 이야기를 썼다. 설명하는 글쓰기다. 지난 국어 시간에 그림책 만인의 집을 읽어주었다.
집에서 이것저것 조사를 해오라 했고 어찌 쓸지 지난 시간에 얼개를 짜기도 했다. 아이들이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도 건영이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건영아, 너네 집에는 누가 살아? 하모이. 할머니? 응, 하모이.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살아요 하고 써보자. 건영이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씨를 어찌나 휙휙 쓰는지 천천히 쓰라고 몇 번을 말했다. 낱말 하나만 빨리 쓰고는 내 입만 쳐다본다.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쓸 작정이다. 나는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살아요 라는 말만 해주었다. 드디어 건영이가 원고지의 첫 줄에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살아요 하고 썼다. 그리고 또 누가 살아? 형아. 형도 있어? 있어. 그래, 그러면 그것도 써보자. 건영이는 두 번째 줄에 우리 집에서 형아가 살아요 하고 휙 썼다. 이렇게 써놓고는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연필을 깎으러 간다. 친구들이 뭐 하나 쭉 둘러본다. 건영이를 다시 불러 앉히고 물었다. 집에 또 누가 살아?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계셔? 응, 있어. 건영이 너 할아버지 없잖아. 글을 쓰고 있던 남규가 할아버지 없다고 끼어든다. 이제부터 건영이는 계속 엉뚱한 대답만 한다. 조용히 글을 쓰던 아이들도 건영이가 뭐라 말하나 그것에만 귀를 쫑긋한다. 건영이가 엉뚱한 말을 하면 깔깔 웃어댄다. 이제 이 공부 그만해야 하나 싶었다. 마침 첫 시간이 다 끝나간다. 그래서 쉬라고 했다. 나도 내 자리에 돌아와 가만 앉았다가 낱말 카드를 만들었다. 남규를 불렀다. 건영이 이웃에 사는 남규는 건영이네 집안 사정을 잘 안다. 종이를 잘라서 그곳에 글을 썼다. 어머니, 아버지, 토끼, 소, 염소, 돼지,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형, 동생, 흰둥이. 이렇게 낱말 카드를 12장 만들었다. 다시 건영이를 불렀다. 건영이 앞에 낱말 카드를 쭉 펴놓았다. 너네 집에 살고 있는 것만 골라봐. 낱말 카드를 고른다. 잘못 고를 때는 내가 따지듯 물었다. 야, 너네 집에 돼지가 있다고? 없어. 그런데 왜 그걸 가져가? 가져와. 그러면서 카드 6장을 골랐다. 그 카드를 앞에 놓고 한 줄 한 줄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 집.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살아요. 우리 집에서 형아가 살아요. 우리 집에서 흰둥이가 살아요. 우리 집에서 염소 새끼가 풀어서 살아요.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살아요.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살아요. 우리 집에서 내가 놀아요. 카드에 없는 마지막 줄은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고야 쓸 수 있었다. 건영아, 다음 시간에는 나하고 미술할 거니까 미술실 가지 말고 교실에서 기다려. 알았지? 건영이 눈을 보고 또박또박 말했다. 건영이 눈동자가 소리가 들릴 듯 크게 움직인다. 다음 시간은 미술 시간이다. 미술 선생님께 가서 건영이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무실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돌아오니 다른 아이들은 다 미술실에 가고 건영이만 교실에 남아있다. 이번에는 그림 그리기다. 예전에 고천 분교에서 의현이가 한글을 익힐 때 하던 공부 방법이다. 도화지를 접어 8쪽짜리 그림책을 만드는 거다. 우선 책을 만들어주고 원고지에 썼던 글을 한쪽에 한 줄씩 옮겨 쓰도록 했다. 정성 없이 휙휙 옮겨 쓴다. 8쪽의 글을 다 쓰고는 그림을 그리게 했다. 집도 그리고 할머니도 그리고 염소도 그렸다. 나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이지만 쓱쓱쓱쓱 거침없이 신나게 그리고 색연필로 색을 칠했다. 그림책을 다 만들었다. 내가 한 장씩 넘기면 건영이는 신나게 글을 읽었다. 우리 지에는 여섯 새끼가 푸어서 사요. 예, 두 번째 마당에는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만난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온 삶을 아이처럼 살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이들과 시를 쓰고,
그래서 아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간 선생님들을 이야기하려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가기는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지금, 그래도 아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말을 건네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은 일본 분이에요. 우리 팟캐스트가 알다시피 좀 품이 넓죠. 아이처럼 살면서 또 아이들의 표현을 가꾸어서 이 땅의 주인으로 그 세워주는 어른이 있으면 등간 그 바다 건너 일본이 아니라 저쪽에 뭐 코스타리카 하여튼 우주까지 찾아가서 매실 작정이에요. 어마어마한 팟캐스트를 하고 있군요, 우리가. 예, 또 여기다가 요즘에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의 새 책이 나왔어요. 하이타니 겐지로의 생각들, 그리고 태양이 낀 방귀, 이런 책들이 나왔고요. 지난 23일이 그 하이타니 선생님의 10주기가 되는 날이고요. 기일이셨군요. 예.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은 17년 동안 교사로 지내면서 아이들한테 배운다는 교육 철학과 생명의 상냥함을 작품 속에 녹여낸 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살아오신 길을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하이타니 선생님은 1934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나서 가난과 전쟁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17년 동안 교사로 지내면서 아이들과 시 쓰고 글을 썼죠. 그리고 그 글 중에서 저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게 아마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저도 이거는 읽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의 아이, 이 책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받은 인세로 동무들과 함께 태양의 아이라는 유치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만났고 생명의 상냥함과 오키나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쓰다가 2006년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저희가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리 숙제를 좀 했죠. 네. 신간을 좀 읽었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저는 하이타니 겐지로의 생각들을 읽으면서 아주 마음에 콕 박히는 오래 남는 시가 하나 있었어요. 하이타니 선생님께서 쓴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내가 모르는 곳에 여러 인생이 있다. 내 인생이 둘도 없이 소중하듯 내가 모르는 인생도 둘도 없이 소중하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모르는 인생을 아는 일이다. 두 선생님은 또 같이 미리 공부를 하셨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저는 아이들을 짝사랑하는 입장에서 이 구절이 마음에 왔어요. 아이들은 꾸며서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냥한 마음이, 눈빛이 전해진다. 네. 애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저한테 예쁘다는 말이 진실이었군요. 저는 그 하이타니 선생님의 책 중에 어느 책인지 좀 혼동스러운데 그 선생님이 타고르의 말을 인용한 것, 노동을 해서 밥값을 버시오. 그 누구도 노동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쌤이 이 말을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다들 그냥 일 안 하고 편안히 어떻게 머리로 살까 이렇게 하는데 그 정반대로 가는 선생님의 모습이 스승이 될 만하구나. 또 한 가지는 이런 말도 인용이 있더라고요. 어설픈 학문으로 남을 깔보는 게 가장 나쁘다. 차라리 남에게 핍박받거나 남에게 속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이 말이 감동이었어요. 하이타니 쌤이 하여튼간 일어서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저희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이호덕 선생님이나 저희 글쓰기 어른들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많이 들었죠. 네. 요즘 같은 시대에 훨씬 좀 더 필요한 이야기라고 좀 절실히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 하이타니 겐지로가 살아온 길을 들려주실 이야기 손님을 본격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양철북 출판사의 조재은 대표입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은 선생님이 오시나요 오늘? 저만 박수 쳤나요? 네, 조재은 선생님 오십니다. 안 올 거예요. 박수 쳐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좀 알거든요. 그래요? 되게 부끄러움을 타요. 저 문 뒤에서 쭈뼛 하고 있을걸. 그 부끄러움도 있고, 그래서 또 말하기보다 옆에 가만히 있으니까 친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물타긴 해도 술은 좀 마시는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성진 쌤이랑 그 조재현 대표랑 저랑 그 그렇죠. 글쓰기 모임 갔을 때, 네, 글쓰기 대전에서. 네, 그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지냈죠. 네. 네, 코를 논다고 해서 이분이 술을 좀 마셔도 그 끝까지 자기 몸을 다 텐트 속에 집어넣고 잠을 자더라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주 양반이라는 그런 느낌이 물씬 들었어요. 그래요. 저는 좀 뵙지를 못해서 제가 소개글을 좀 찾아봤어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모셔볼게요.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교육과 성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책을 펴내고 있는 출판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태양의 아이. 이 책도 이 양철북이라는 곳에서 출판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비롯해서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의 책 대부분을 출판을 했고 2002년부터는 하이타니 겐지로와 개인적인 이제 교류들을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 여러 곳을 함께 여행하셨고 삶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우정을 쌓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2006년부터는 한국의 독자들과 함께 7차례나 일본으로 하이타니 겐지로 문학기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뭐 국내에서는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의 작품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으셨던 분이시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아마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네. 이런 게 딱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철북 출판사를 되게 좋아하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뭐 부모와 아이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 그리고 들어봤어요. 부모와 10대 사이라는 그 책을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부임 초기에. 그래서 도대체 이런 책을 내는 출판사 어딜까 해서 찾아봤었는데 나중에 그 대표가 그 조재현 대표시더라고요. 궁금해요. 빨리 모셔봐요. 빨리 모셔볼까요? 그럼 조재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저기 문 열고 팔 붙들고 데리고 들어오세요.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예. 모시고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긴 오시네요. 조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간? 예, 지난 11월 23일이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가신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한국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책들도 한두 권 펴내고, 그리고 또 조촐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제사도 모시고, 그렇게 저렇게 하느라고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시절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말에는 광화문에도 나가고 또 지난 가을에는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한테 농사일 도와드리러도 가고 그렇게 좀 정신없이 지내다가 지난주에는 불쑥 그냥 여행을 다녀왔어요.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북해도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벌써 눈이 꽤 많이 내렸더라고요. 홋카이도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중서부 지역을 좀 다녀왔는데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일본에 가니까 또 선생님 생각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날 그 제사를 모실 때는 그런 생각 했었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유서를 남기셨는데 그 유서에 한 발 먼저 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남겼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10년이 흘렀구나.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10년쯤 앞당겨졌구나.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만나면은 내가 저 열심히 살다 왔어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대표님은 그 여러 직업이 있는데 왜 하필 출판을 택하셨는지. 출판하게 된 건 말씀이시군요. 저 사실 출판사를 좀 안 하고 싶었어요. 출판사를 별로 안 하고 싶었던 게
1980년 중반에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이렇게 학생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 근데 학생 운동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 이렇게 선배들이 도망가는 곳이 출판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 출판사 하지 않을 거야. 늘 그렇게 다짐을 하고 했었는데,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좀 너무 이렇게 제가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경쟁 중심이고, 어쨌든 간에 뭐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성과가 좋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많이 뭐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출판을 하는 선배가 같이 하자고 자꾸 옆구리를 찔러서 시작했어요. 넘어가셨군요. 예. 그러다가 또 출판사를 하다가 중간쯤에는 아닌가 봐 하고 시골에 농사 지으러 가고 싶어서 두려고 했는데 그만두지 못하고 예,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게 벌써 한 23년이 됐네요. 예. 벌써 그렇게 됐나요? 진짜 오래되셨네요. 그 출판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네. 대표님은 교육 관련 쪽으로 쭉 나가시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는 처음에 출판사 들어온 곳은 그 대학 선배가 하던 사회과학 출판사였다가 그 출판사가 주로 이제 자녀교육 책들을 나중에는 내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제가 좋아하는 분야하고는 좀 다른 분야기도 했었고요. 제가 그전에는 이제 그 다른 출판사에 다니다가 2002년부터 제가 양철북 출판사를 이렇게 차렸거든요. 그때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즈음에 제가 읽은 책이 외딴방이라는 신경숙 선생의 소설이었어요. 그 소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나 신경숙 선생한테는 이 구로공단이라는 이 시절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신경숙 선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내 인생에서 기억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돌이켜서 막 이렇게 저렇게 꼽아봐도 2년, 3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지금을 돌아보면서 이때 모습이 잊혀진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한번 부딪혀보고 그 시절이 기억나는 시절이었어. 그 시절이 힘들었지만 빛나는 시절이었어.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용기를 내서 양철북 출판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교육책을 내게 된 것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진주에 가서 김수업 선생님을 잠깐 뵌 일이 있었어요. 근데 김수업 선생님이 요즘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는 사회를 바꿀 수 없을 거야. 교육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힘일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에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교육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교육책을 출판하기로 됐고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책을 찾다 보니까 또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양철북 첫 책이 네.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각별한 인연인 것 같아요. 예. 왜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을 첫 책으로 이렇게 만드셨죠? 뭐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도 있었고 또 그 시기적으로도 맞는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은 그때 처음에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 책을 이제 내면서 선생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이제 인사동에서 만나서 술을 한 잔 이렇게 하는데 좀 술이 거나해졌을 때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조상은 왜 그런데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를 첫 책으로 내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85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영희 선생님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보고 정말 소름이 끼치고 전율이 막 일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은 정말 절반의 세상이었구나. 나는 그 절반의 세상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분노도 하게 됐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제가 출판사를 하면서 책을 찾다가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고 또 한 번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저렇게 세상에 밀려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아이들이 그 책에 나오는 선생님이 또 그 책이 저한테 그렇게 세상에 밀려서 대충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사람으로 한번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화두를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제 인생을 변화시킨 혹은 또 제 인생의 책이라고 한다면 그 전환시대의 논리와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하이타니 선생님한테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 하이타니 선생님하고 있었던 일화를 좀 더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하고 그래서 2002년도 겨울에 그렇게 처음 뵙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따뜻한 눈길로 저를 바라봐 주셨는데 그 눈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늘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미안해 하셨어요. 일본의 어떤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에 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늘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래서 그만큼 미안한 만큼 또 한국을 사랑하고 계셨다고 했고요. 그때 선생님을 뵐 때 한참 미선이 효순이 그 촛불 집회가 한참일 때였어요. 2002년도죠. 네네네. 네. 그때 선생님 너무 부러워하셨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눈빛이 살아있구나. 뭔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일본의 젊은이들은 그런 게 없다면서 많이 되게 안타까워도 하시고 또 부러워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마음이 통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정도를 계속 이렇게 만나서 같이 여행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같이 이렇게 부여도 가고 지리산에 가서 또 지리산, 우리나라 지리산에는 빨치산의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남사에 갔다 나간읍성에 갔었어요. 나간읍성에 가서 점심 때 낮술을 마셨어요. 막걸리를 같이 마셨는데 막걸리 한잔하면 너무 좋으셨던가 봐요. 나는 이제 일본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난 여기서 살래. 그리고 이제는 내가 글을 쓰면은 양철북에서 책을 내고 외국에서 일본에서는 그것을 수입해서 펴내라고 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와, 엄청난 특혜인데요. 역수입을 하는. 네, 그랬던 기억. 또 한 번은 선생님 계시는 댁에 또 놀러를 갔었어요. 동경에서 약 한 신칸센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이었었어요. 아주 산골이었어요. 완전 산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잘 때 그랬어요. 조상 조심해. 여기 원숭이가 내려와. 그랬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은 늘 9시에 주무시고 새벽 4시에 늘 일어나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보고는 술 더 먹으라고 술을 이렇게 차려주시고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난 잘 거야 하고 이제 주무시러 가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방에 올라가서 잤죠. 방에 올라가 보니까 제 이불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 이부자리까지 다 깔아주시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부자리를 깔아놨는데 이불이 굉장히 두꺼운 이불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두꺼운 이불을 깔아놨지? 그랬는데 새벽이 되니까 산중에 대해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그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는데도.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원숭이들이 내려와서 집가에서 얼마나 울든지 새벽에 잠을 깨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온돌이 아니죠. 네, 온돌이 아니어서. 그 다다미 방에서 주무시나요? 예. 그래서 이불이 그렇게 두터웠구나. 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선생님 깨우셨어요. 시장에 가서 시장을 봐와가지고 아침을 이렇게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독자들하고 같이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을 만나러 문학기행도 기획하시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되게 참 아픈 대목도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교류를 시작하고 2004년도에 하이타니 선생님께 한국에 있는 독자를 한번 만나러 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선생님 강연회를 열었어요. 그때 강연장이 한 400석 정도였는데 강연장이 다 차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앉을 정도로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새내기 출판사를 하고 있는 곳이었잖아요. 이제 출판사도 얼마 안 되고 가난한 출판사였고 하니까 욕심이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모든 언론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왔던 친구 동무 선생님인 기시모토 선생님 이야기가 요즘에는 하이타니 선생님이 일본에는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를 안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친구네 출판사니까 해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인터뷰를 응해 주셨어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터뷰를 했어요. 뭐 일간지 신문에서부터 우리 교육 잡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영상 촬영도 했는데요. 영상 촬영은 할 곳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내 방에 가서 하자고 그래서 선생님이 묵던 숙소에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기도 했고 저녁에 2시간 강연이 끝나고 나면은 또 술자리로 뒤풀이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의 가을이었죠. 11월 달에 일본에서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식도암 4기 진단을 받으셨죠. 2004년도 11월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렇게 선생님을 혹사시킬 때는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게 마음이 참 미안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제 문학기행을 처음 갔을 때 그 먼 거리를 우리를 만나러 달려와 주셨어요. 고베로 우리가 갔었는데 서울에서부터 대구까지 이르는 거리예요. 오셨는데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같이 주무시고 다음 날 이렇게 집으로 가셨어요. 아침 일찍 가셨는데 그때가 선생님이 더 이상 이제 외출하지 못하는 마지막 외출이었어요. 이제 병이 깊어져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8월에 만났는데 8월에 만나고 돌아가서는 그해 11월 달에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선생님을 너무 이렇게 아픈 선생님을 혹사시켰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너무 소중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 미안하고 아픈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대표님을 굉장히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분 서로에게 그렇게 막 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돌아가셨을 때도 혹시 가보셨나요? 전화를 받았어요. 하이타니 선생님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주섬주섬 이렇게 짐을 챙겨서 인천공항으로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동무 선생님이 기시모토 선생님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조상 오지 마. 와도 만날 수가 없어. 그랬어요. 왜 만날 수가? 선생님이 유언에 장례식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동무 선생님 3분이서 같이 이렇게 선생님 돌아가시고 다음날 바로 이렇게 화장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바다를 좋아하셔서 바다에 이렇게 뿌렸어요. 시작부터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 마지막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숙연해지네요. 그러게요. 네. 그럼 저는 사실 하이타니 선생님이 이런 작품을 써내게 낸 어릴 때부터 성장 배경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어린 시절을 이해를 하면 저희가 선생님 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선생님은 1934년에 10월 31일에 고베에서 태어났어요.
1934년이니까 일본도 한참 침략 전쟁도 하고 또 그 뒤이어서 또 태평양 전쟁도 일어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절 되게 가난과 전쟁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선반공으로 일을 했고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노점상을 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척 가난했고 또 전쟁이 났을 때 초등학교에 가서는 집이 다 이제 전쟁으로 불타 없어져 가지고 시골에 있는 친척 집에 가서 방 한 칸에 그 식구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때는 하도 씻지를 않아 가지고 친구들한테 목욕거지라는 별명도 붙고 했대요. 목욕거지. 네. 전쟁이 한창이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이렇게 나는 커서 장군이 될 거야 하고 막 전쟁놀이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이타니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그랬대요.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뭐 전쟁놀이나 이런 것은 뭐 별로 하지 않았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이었네요. 어린 시절이. 그래도 그 일본은 가난하고 그 없이 살아도 그 일본 사회가 또 이렇게 굶고 살아도 아이들은 학교를 보냈나 봐요. 계속.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 얘기도 알고 계신지? 네. 제가 하여튼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학교를 이렇게 가서 다녔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중학교에 또 진학반과 취업반으로 이렇게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를 졸업한 게 1949년도예요. 근데 집이 가난하니까 이제 더 이상 진학반에 들지는 못하고 취학반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였으니까 중학교를 졸업하면 다 취직이 됐는가 봐요. 다 취직이 됐는데 선생님은 취직이 안 됐는가 봐요. 왜요? 키가 작다는 이유로. 그 그래서 시대도 키가 그렇게 문제가 됐군요. 그랬는가 봐요. 이렇게 면접 서류만 넣어도 서류를 넣어도 서류 심사에서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진학반에도 들지 못했고 친구들은 다 이렇게 취업도 되고 했는데 하이타니 선생님은 취업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왜 일용직 사람들이 이렇게 직업 안정소 앞에 줄을 쭉 서가지고 그날 이렇게 불려가면은 하루 일을 하는 거고 안 불려가면 일을 못하는 그런데 줄을 쭉 서곤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절망했던가 봐요. 그리고 자존심에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오히려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손에 체인을 감고 다니고 그랬대. 일부러 뭐 세 보인 척 하려고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절망적인 시절을 보냈는데 어떻게 교사가 될 꿈을 꾸셨을까요? 어쨌든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갔어요. 야간 고등학교를 갔어요. 야간 고등학교를 가게 된 게 이제 땅콩 가게에서도 일하고 뭐 인쇄소에서도 일하고 이러면서 이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야간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낮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미쓰비시 조선소에 이렇게 사회공 말하자면 뭐 일용공처럼 이렇게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너무 비참하고 힘드니까 선생님은 그랬대요. 공부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 선생님 안에 있는 차별의식을 나중에 선생님은 늘 부끄러워하셨고, 그런 어떤 절망 속에 살았던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그때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아마 놓지 않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또 좀 중요하게 선생님 두 분을 좀 만나요. 선생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전에까지는 그냥 글 쓰는 작가가 되겠다 늘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글 쓰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그 두 분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였어요. 두 분의 야마모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하죠. 야마모토 히로시게 또 야마모토 가이저치 그 두 분의 선생님이었어요.
그 두 분 선생님의 영향으로 뭐 웅변부 활동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뭐 글 쓰는 활동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또 공산당 선언을 읽고 또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이런 일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작가가 됐어야 되는데 왜 하필 교사를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되면 글을 쓰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교사가 되었대요.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선택을 네, 하셨군요. 시간. 별로 이렇게 선생님의 뭔가 막 이렇게 의지에 불타서 아이들을 만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셨네요. 그럼 이 실제 교사 생활이 궁금해지는데요. 하여튼 선생님은 그런 연유로 교사가 되었대요. 교사가 되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내가 그렇게 불량한 생각으로 교사가 되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죠. 하셨는데 하이타이 선생님이 처음 부임한 학교는 고베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산골에 있는 작은 숲속의 학교 같은 우리로 치면 분교 같은데 아마 부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죠. 네네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나무와 풀들을 심어 놓고 또 뭐 그 나무와 풀 숲으로 가서 또 같이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뭐 복숭아를 따먹거나 씨름을 하거나 또 보면은 그 구약나물이라고 나무를 캐가지고 뭐 곤약도 만들기도 하고 또 바닷물을 뜨다가 멀리 있는 바닷가까지 가서 바닷물을 떠와서 소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셨네요. 그러게요. 그 선생님이 처음에 교사가 되면서 그랬대요. 나는 내 연약한 성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뭔가 훌륭한 선생이 되는 길은 포기하자. 그냥 친구 같은 선생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교사를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보다 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셨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난처한 경우도 발생했는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살아있는 생물들을 교실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키우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검붕어, 민물고기, 뭐 물방개, 곤충 이런 여러 가지들을 키우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아이가 묻더래요. 선생님 아무거나 다 키워도 돼요? 그래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괜찮아 했더니 뱀을 가져와서 기른 거예요. 까마귀 뱀이라고 하는 검정 뱀이었는데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때부터 이제 드러내놓고 뭐 책상 위에 둬서도 키우고 뭐 이랬다는 그래도 그거는 좀 그렇지 않니 하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선생님이 무엇이든 키우는 게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때가 되게 좋은 교육 환경이었는데 선생님은 그때는 새내기 시절이라서 그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충분하게 알지는 못했다고 나중에 그걸 그때 알았더라면 더 좀 의식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하셨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은 이제 그때는 숙직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숙직실에서 이렇게 잠을 자곤 했는데 선생님은 집에를 잘 안 가고 숙직 선생님 있으면 내가 숙직할게요 하고 바꾸어서 계속 숙직실에서 자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애들이 4-5명씩 이렇게 교대로 몰려온대요. 그러면은 같이 불러서 목욕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뭐 이런 이렇게 좀 아이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아이가 쓴 이렇게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선생님과 같이 숙직실에서 잤습니다. 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선생님은 반찬거리를 사러 갔습니다. 젖은 채로 돌아와서는 마에다 아주머니한테 달걀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밥을 하는 동안 우리는 어젓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시끄럽게 하면 집에 보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해준 밥과 달걀국처럼 맛있는 것은 없습니다. 밤에 잘 때는 선생님과 떠드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뭐 이렇게 아이들과 어울려서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밤에는 아이들
또 왔지만은 부모들도 많이 왔대요. 되게 그때 이제 뭐 가난하고 하니까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았다 보니까 찬간 수업이라도 못 오고 이런 분들은 이제 밤에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가끔은 아이들 이야기보다는 부모들의 뭐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 뭐 푸념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가정 방문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거 역으로 선생님 방문이네요. 그렇게 된 셈이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쓴 아이들의 시를 보면은 선생님이 잠깐 결혼을 이렇게 했다가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지 못했지만 결혼을 했을 때였는가 봐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갔거나 그랬던 시기에 쓴 아이의 시인 것 같아요. 선생님 빨리 와 2학년 오히라 시즈오. 선생님 빨리 와. 선생님이 안 오면 허전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 노는 것도 재미없어. 선생님 빨리 와. 와. 이렇게 시를 썼대요. 뭐 이런 시도 있어요. 3학년 오카베 스구루가 쓴 시인데 가르쳐줘라는 시인데요. 선생님 섹시에게 키스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키스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가르쳐줘요. 이렇게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같이 어우러지는 것 그런 데 대한 교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쌤이 아이 말에 반응하고 또 아이들한테 글을 쓰게 하고 이런 게 신기해요. 우리로 보면은 우리는 그 동학 정신이 있죠. 동학의 선언이 사람이 하늘이다 이런 선언이 그래서 사람의 말은 하늘의 말이다. 백성의 말은 하늘의 말이다. 여성 어린이의 말이 하늘의 말이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방정환 쌤이 어린이 운동을 했고 어린이한테 글을 시를 쓰게 했고 시쓰기 운동이 굉장히 불었죠. 그 시대에 20년대, 3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와서 이호도 쌤이 뭐 일하는 아이들서부터 그런 아이들의 글쓰기가 우리 교육의 중심으로 들어오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 글쓰기에 빛나는 역사고 그런데 일본에도 그 하이타니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교사가 된 뒤에 아이들하고 시 쓰고 그림도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교육의 중심으로 넣고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사실은 선생님의 삶이 진짜 아이들 만나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되게 절망 속에서 살고, 되게 좀 이렇게 뭐라고나 할까, 삶 자체에서 되게 자존심이 짓밟힌 사람의 어떤 그런 일종의 타락이라고나 할까. 네,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사셨고, 심지어 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수면제가 없이는 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절망 속에서 살아왔었는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바뀐 것 같아요. 아이들과 이렇게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삶이 그리고 그 시 속에서 나타난 아이들의 마음이 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또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 속에 나타난 그 아이들의 마음, 그 따뜻하고 상냥한 마음들이 선생님을 변화시킨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배운다라는 말이 성립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이 동무교사 이야기를 잠깐 하신 적이 있었어요. 동무교사 중에서 다마모토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어느 날 이 다마모토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한 아이가 불쑥 쪽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쑥 선생님한테 내밀더래요. 그래 이게 뭐지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펴봤대요. 펴보니까 그게 뭐라고 적혔냐면은 선생님은 딴 데 사람이다. 정말로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오는 걸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걸까?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글이더래요. 그 글을 읽고 이 다마모토 선생은 평생을 그 아이의 그 글을 좌우명으로 삼고 평교사로 이렇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 옆에는 이런 좋은 동무교사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삶이 또 가능했을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어쨌든 동무 같은 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부터는 아이들과 어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요하게 선생님이 대학생 시절에 기린이라는 어린이 시잡지를 만나요. 그러면서부터 어린이 시잡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과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일을 아마 시작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만족스러운 교사 생활을 17년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형의 죽음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교사 생활을 갑자기 그만두세요. 네.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혹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형이 미쓰비시 조선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약간 정신착란 병을 얻었죠. 그런데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 집은 되게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형은 가난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떠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정신병을 얻은 것도 이 형은 되게 이렇게 뭔가 좀 더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을 하고 싶었던가 봐요. 노동조합에서 일을 했는데 형이 개량적인 이렇게 조합 일을 하는 개량적인 사람들은 또 정치가가 되고 되게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걸 이용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강성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형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수정주의자, 개량주의자라고 또 비판을 받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병을 얻고 이렇게 했는데 하이타니 선생님은 그냥 뭔가 정신적인 병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그냥 생각했던가 봐요. 선생님은 그 형의 죽음을 만나면서 그 형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살아왔는데 그 형의 상냥함에 대해서 나는 마주하지 못했구나. 그냥 정신병을 앓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차별의식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굉장히 좌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들과 함께한 풍요로운 삶이 있었다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1967년에 형이 돌아가시거든요. 형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뭔가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 안에 문제를 느끼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혼자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상태로는 내가 더 이상 교사를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교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것도 일본은 학기가 3학기제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네 번째 학기였대요. 학교에 가서 그랬대요. 아이들한테. 나 이제부터 학교를 그만둡니다. 이제부터 평범한 아저씨로 살아가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래. 뭐 그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말도 가슴에 맺혔는가 봐요. 나는 아이들을 배신하고 떠났지만은 아이들은 끝까지 나에 대한 상냥함을 놓치지 않았다고 뭐 그런 말을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지난 시간에 왜 이상석 선생님이 면접 보고 오셨을 때 아이가 기억나요. 했던 말, 그 장면이랑 같이 겹쳐서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년이 그 학교를 그만두시고 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키나와라는 곳을 선택을 하셔서 또 유랑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왜 하필 일본에 수많은 섬들도 있고 여러 지역들도 있었을 텐데 오키나와로 가셨을까요? 이 오키나와는 조금은 특별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태평양 전쟁이 한참일 때 일본 본토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실은 오키나와를 썼어요. 그래서 전쟁이 오키나와에서 일어났죠. 근데 그때 일본 전황이 미군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라고 해서 집단 자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구가 60만 명 가차이 됐대요. 오키나와 전체 인구가. 근데 그 가운데서 12만 명이 죽었대요. 실제 미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집단 자결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대요. 제가 그 오키나와 지역을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집단 자결지에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둘러서서 가운데 수류탄을 터뜨리고 또 서로 총을 쏘고 그리고 총알이 없으면은 나무를 깎아서 창을 만들어서 서로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렇게 했대요. 그 왜 우리 그 창가의 토토의 그림을 그린 그 이와사키 지로라는 화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림을 보면은 그 아이들 눈에 눈동자를 그려놓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군국주의 교육, 잘못된 군국주의 교육의 영혼을 빼앗긴 아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눈동자를 그려놓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어떤 슬픔이 있는 땅이 사실은 오키나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오키나와가 메이지 유신 때 사실 일본에 복속이 된 곳이거든요. 옛날에는 류큐 왕국이라고 해서 별도의 왕국으로 사실 살아가고 있던 평화로운 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본토인들에게서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제일조선인들도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오키나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 식민지 같은 느낌. 네, 지금은 아직도 사실은 류큐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소수기는 하지만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땅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떤 뭐 까닭인지 몰라도 그런 정서적인 어떤 연대의식 같은 게 맞닿아 있어서 그랬는지 하이타니 선생님은 교사를 그만두고 오키나와로 떠나요. 그때 보면은 그 오키나와로 떠나서 오키나와에 가서 오키나와 북쪽 지역에 있는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의 어떤 그 생활을 잠깐 보면은 이랬어요. 2년에 가까운 방랑 생활로 가진 돈을 다 써버렸다. 폐가에서 잠을 자고 추위에 벌레처럼 웅크리고 잠을 잤다. 오키나와에서는 파인애플 가공 공장에 다녔는데 품삯은 2,000엔, 민박 요금이 1,800엔이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벌었던 돈도 다 쓰고 뭐 거지처럼 이렇게 산 거지요. 네, 그렇게 해서 오키나와를 2년 동안 방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키나와를 2년만 떠돌고 그 방랑을 끝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하이타니 선생님은 두 가지 사건을 겪어요. 왜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를 읽어보시면 바쿠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바쿠 할아버지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자식도 며느리도 다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잃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키나와에서 만난 어떤 아저씨 이야기예요. 그 아저씨는 맨날 술만 먹고 술에 절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도 사실은 그 1967년 형의 죽음과 이듬해 또 어머니의 죽음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있을 때에 도미 씨라는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분은 이렇게 목에 구멍이 나서 목소리도 삑삑 새어 나올 정도로 왜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나올 정도예요. 전쟁 때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책망하면서 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내 안에 있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굉장히 사실은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은 충격을 받아요. 정말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안에 죽은 사람들도 같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차별과 힘든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냥함이 있는가 봐요. 이를테면은 오키나와에는 동정하는 표현이 별로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위해서는 가엾다,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표현이 없고요. 치무구리사라고 그 표현이 뭐냐면은 가슴이 아프다 이런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안 됐다 이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다. 공감하는 것 같은. 네.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 힘든 삶 속에서도 늘 가해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고 늘 피해자로 살아왔지만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을 품고 사는 마음, 그다음에 어떤 그런 상냥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고 하이타니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어떤 충격을 받고 또 자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은 이시카키라는 조그마한 마을, 한 80호가 사는 마을이었대요. 그게 이제 실성한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집을 나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숲속으로 마을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은 오키나와에서 상냥함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발견하게 되고 살아가는 게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았나. 그 일화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데도 매번 그 마을 사람들이 네. 찾아 나서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가슴 아프다는 표현, 그다음에 나는 살아있는 사람만의 인생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함께 살아간다 이런 말이 가슴에 다가오네요. 네, 그러게요. 앞에서 읽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모르는 인생을 아는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태양의 아이에서 후짱이 말했던 그 의미하고 같은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은 이기적일 수 없으니까 아프고 쓰라린 거야. 좋은 사람이라면 어쩌면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을 살고 있게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하는 말이 하이타니 선생님이 후짱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고 또 자기 깨달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어쨌든 그런 깨달음을 얻고 방랑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베로 돌아옵니다. 고베로 돌아와서는 이제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를 쓰죠. 근데 교사로 돌아온 건 아니죠. 다시. 그렇죠. 교사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작가로서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키나와에서 그 두 가지 사건 혹은 오키나와에 살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네. 작가로서의 어떤 결심의 계기가 된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보면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서 만났던 그 상냥함을 통해서 17년 동안 만났던 아이들에 있는 상냥함을 또 마주하게 된 거죠. 다시 돌아보게 된. 네. 그래서 오키나와의 오랜 방랑을 끝내고서야 비로소 아이들의 상냥함에 대해서 나는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었다. 그 17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고 같이 지내고 시를 쓰고 글을 썼지만 그때 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게 해준 오키나와 당신은 나의 언니다 이런 표현도 쓰시고 했거든요. 나는 선생님이 좋아라는 작품을 쓸 때는 열흘 만에 썼대요. 열흘이요? 예, 열흘 만에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를 다 썼대요. 얼마만큼 그게 무르익어 있었으면 자기 안의 이야기들이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를 쓸 때에 어떤 마음이었었느냐 하면은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라도 남겨야만이 아이들한테 배워서 내가 비로소 인간이 된 이 삶을 만분의 일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내가 이 고마움을 되돌려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작가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보면은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에 나왔던 모든 주인공들은 사실은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은 실존 인물들이거든요. 실제 함께 살아왔던 아이들이 모델이 되고 또 동료 교사들이 모델이 되고 또 자기가 배웠던 선생님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이야기도 보면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에 나오는 고다니 선생님도 지금도 살아 계세요. 지금 이제 화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쓴 거죠. 보면은 오키나와에서 만났던 사람들, 또 수업 시간에 만났던 반 아이들, 동무교사들, 이 이야기들이 다 이 작품 속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첫 책이 양철북
출판사의 첫 책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리고 선생님의 첫 작품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그 전에 선생님이 편했던 책이 물론 있습니다. 원고도 있고, 그 전에 편했던 책은 아이들과 함께한 선생님 내부화해라는 아이들의 시 지도와 네네네. 관련된 선생님 책이 처음에 1965년, 1977년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뒤에 이제 문학 작품으로서 뭐 그 전에 나왔던 단편이나 책들이 있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나왔던 책은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책이에요. 원래 원제는 토끼의 눈이에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 사람의 선량한 한 사람을 표현할 때 토끼 이런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눈으로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뭐 작품에 보면은 토끼와 눈이 많이 등장해요. 이를테면 큰형의 자살 때문에 되게 방황할 때 쓴 시가 토끼는 운하를 건너고 있었다 이렇게 토끼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이 책도 토끼의 눈이고 네. 또 하늘의 눈동자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토끼의 눈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일본에서는 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로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게 된 까닭은 이 책이 1988년 남녘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교육민주화 운동이 한참 이렇게 막 시작되고 이렇게 무르익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책을 손에서 손으로 서로 돌려보면서 뭔가 어떤 교사의 길에 대한 새로운 다짐도 했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육운동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큰 어떤 영감을 주었던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에는 토끼의 눈이 좀 낯서니까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로 하자. 그래서 그때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이름이 이제 입에 붙어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게 됐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책을 정식으로 펴내면서 익숙한 이 이름을 그냥 따라서 가자 해서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내게 됐죠. 그 하이타니 선생님도 그 사실을 아시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토끼의 눈 그 일본에서 처음 발간됐은 그 책 쓰고 난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4년 뒤에 태양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발간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 오키나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 책도 제게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만으로는 형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었대요. 뭔가 오키나와 이야기를 다 담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태양의 아이를 이제 오키나와 이야기를 써야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2년 뒤에 쓰기 시작했어요. 7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전교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일교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는 교육평설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의 연재를 시작을 했어요. 저 태양의 아이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재를 하는데 선생님은 몹시 힘들었던가 봐요. 태양의 아이를 연재를 하는 동안에는 공황장애가 와서 오사카 역 앞에서 막 쓰러져서 막 진땀을 흘리고 사람이 있어도 무섭고 없어도 무섭고 식욕이 떨어져서 발작이 일어나고 막 오사카 역 앞에서 쓰러졌을 때는 막 이를 악물고 신음이 배어 나왔지만은 그래도 참았대요. 그 이야기가 또 태양의 아이에 기요시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 기요시라는 아이가 사실은 이제 미군이 기요시라는 아이가 오키나와 사람인데 어머니가 미군과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어린 환경에서 그렇게 자랐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머니도 또 다른 피해자였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에 이렇게 불량배들을 만나서 맞아요. 그래 나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세월을 살았을까. 그래 나는 더 맞아도 돼. 더 맞아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일종의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형의 그 상냥함 제가 뭐 앞서 이야기는 못했지만 선생님과 함께 한 뭐 도시봉이라는 사람, 다짱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과
가족과도 굉장히 아픈 대목이 많거든요. 그때 당시 성숙하지 못한 당신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상냥함을 마주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들이 컸거든요. 근데 그런 걸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그냥 오롯이 감내하면서 그렇게 좀 작품을 쓰셨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작품을 연재하다가 25회째쯤 됐을 때 19살 소녀가 편지를 보냈대요. 이렇게 썼대요. 선생님, 너무나도 마음이 지쳤어요. 가만히 있으면 짓눌려 버릴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요. 사흘 내내 학교 도서관에 들러서 태양의 아이 이달호까지 읽어버렸어요. 왜죠? 선생님, 왜 이렇게 무서운 거죠? 어떻게 그렇게 따뜻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나와서 난처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별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고, 오키나와의 상냥함을 담고 싶었고, 또 그 오키나와의 상냥함과 그 형이 보여주었던, 내가 하이타니 선생님이 마주하지 못했던 그 상냥함을 담아내고 싶어서 태양의 아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쓰고 나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세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쓸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이었대요. 나를 모두 다 소진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태양의 아이를 보면은 후짱 아버지가 죽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그죠? 하이타니 선생님의 형도 이미 죽은 사람이었지요. 후짱이 아버지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겠지만은 그래도 오키나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자기 안에 살고 있게 하듯이 후짱 안에도 아버지가 살아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의 마음 안에도 그 사람들이 다짱이, 도시봉이, 큰형이, 어머니가 살아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책을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태양의 아이 읽었던 내용들이 다시 확 떠오르면서 되게 다시 되짚어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980년도에 선생님이 다시 고베에서 한 30분 정도 배로 들어가는 아와지 섬으로 다시 가시게 되죠? 네. 네. 상냥하게 살기 그 에세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나의 인생에는 3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글을 계속 쓰는 일, 교사로서 아이들과 계속 함께 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간디가 타고르에게 했던 말인 타고르. 육체 노동을 해서 빵값을 버시오. 그 누구도 노동의 의무로부터 자유롭지 않소를 직접 실천하는 일입니다. 아까 탁쌤이 소개해 주셨던 글의 일부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으로 아마 섬으로 다시 들어가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실제로 농사도 지으셨나요? 네, 농사를 지으셨죠. 물론 초보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셨죠. 실패도 많이 하셨고 농사일을 또 배우기도 했고 지금은 선생님이 살고 계시던 그 집에 다지마 유키코 선생님이라고 살고 계세요. 다지마 세이조라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그림 작가의 어떤 쌍둥이 형님인데 그분한테도 농사를 많이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실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 생활을 하겠다고 하셨지만은 온전하게 자급자족 생활을 다 이루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11년 동안 그 삶에 사시면서 농사 짓고 또 글도 쓰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때의 그 섬으로 들어가면서 했던 그 심경을 글로 쓴 부분인데 잠깐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빠져 간다. 우경화 문제는 단순히 정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또 전혀 되돌아보지 않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나름대로 싸워가는 수밖에 없다. 펜을 완전히 버리고 흙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날이 언제쯤 올지는 모르겠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그리고 또 섬에 동무 선생님들이 많이 놀러 오셨던가 봐요. 그래서 물어본대요. 아니, 이 섬에서 외롭지 않아요? 심심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심심할 게 어디 있어? 나는 채소의 꽃도 풀의 꽃도 사랑스럽고 그런데 잠시 이렇게 2, 3일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막 마음이 설렜대요. 다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시기에 농사 일을 하고 이러면서 어린이 문학 작품을 많이 쓰셨어요. 이 시기에. 그리고 선생님의 생각이 그전에는 인간의 상냥함, 아이들의 상냥함 쪽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이 자연 속에서 살면서 생명의 상냥함이라는 것으로 훨씬 더 이렇게 좀 품이 넓어지고 생각이 좀 더 이렇게 넓어진 흔적들을 조금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밭을 갈고 채소를 자급자족하면서 나는 수많은 생각을 했다. 모든 생명은 둘도 없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내 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인간만이 주인공인 곳에 아름다운 풍경은 없다. 뭐 이런 말도 그래서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시기에 또 그 동료 교사들하고 보육원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태양의 아이라고 보육원 이름이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1980년에 아와지 섬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1983년에 동무교사 5이서 이렇게 모여서 말하자면은 똘똘 뭉쳐서 이렇게 태양의 아이 보육원이죠. 우리는 이제 보육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보육원으로 해도 되고 유치원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유치원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0세부터 봤거든요. 갓 태어난 아이부터 이렇게 다 들어와서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하는 곳인데요. 5분의 동무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그런 교육의 이상을 담아서 한번 뭔가 해나가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의기투합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선생님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의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태양의 아이 책이 나는 선생님 좋아요가 한 300만 부 정도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태양의 아이가 한 400만 부 정도 나가고 했으니까 인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가난했던 하이타니 선생님은 어느 날 엄청난 말하자면 그죠. 벼락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돈을 바탕으로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받은 인세가 전체 유치원을 짓는데 30% 정도가 돈이 쓰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빚을 냈대요. 그럼 빚을 어떻게 냈냐면은 앞으로 하이타니 겐지로의 책에서 발생할 인세를 담보로 해서 빚을 내서 이렇게 태양의 아이 보육원을 지었대요. 무형의 담보물을 그런 셈이죠. 그래서 그런 글이 있어요. 하이타니 겐지로 유치원 일기라는 책 속에 이 과정이 다 드러나 있는데 나는 갑자기 동방석에 앉았다가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그 동료 선생님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과 함께 시도 쓰고 글도 쓰고 했던 동무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그 태양이 낀 방귀 그 책에 나오는 동무 선생님들이 혹시 이 보육원을 같이 지은 맞습니다. 선생님들이신가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보육원을 지었고 그 보육원이 지금도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은 고베시에서 이렇게 운영 자금이나 이런 거는 되고 정부에서도 일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도 좀 일부 되고 지금도 고베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대요. 초등학교에서 고베 초등학교에서는 태양의 아이 보육원 출신 아이라고 하면은 선생님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요. 그 태양이 낀 방귀 저도 참 귀하게 읽었어요. 그 글 한 편 한 편에서 아이의
그 생명력을 찾아내고 그 아이 표현 하나 있으면 마냥 좋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루를 편한 숨을 쉬며 살겠다는 듯 그러시더라고요. 가슴을 치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 태양이 낀 방귀 17쪽에 있어요. 괜찮죠? 네. 예. 그림자 하스타 7살. 어젯밤 엄마랑 시장에 갔다. 그림자가 2개 생겼다. 나는 엄마 그림자만 밟지 않고 걸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소중해서 그림자까지 밟지 않는다. 이런 아이 시도 기막히고 또 선생님의 말도 참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이 그 밑에 붙이는 말에 하스타는 엄마가 무지 좋은가 봐요. 선생님도 엄마가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가끔 엄마를 생각하며 울 때가 있어요. 바보야, 이 나이에 울지 마 하고 스스로 야단을 쳐요. 하스타, 엄마를 더 많이 좋아하세요. 참. 아와지 섬에서 사시다가 그 마지막을 오키나와에서 보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마지막은 어땠나요? 예, 선생님 아와지 섬에서 11년 사셨어요. 사시다가 1991년도에 그게 연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섬이 관광지로 개발이 되자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관광지로 개발이 되니까 바로 짐을 싸서 오키나와로 떠나셨어요. 오키나와에서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배로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가는 작은 토카시키라는 섬에서 살았어요. 여기도 인구가 한 730명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집단 자결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시면서는 아와지 섬에서는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면은 오키나와에 가서는 어업 잠수사 자격증을 따서 뭐 어업에 종사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물고기 대단하시네요. 잡고 이렇게 농부에서 업으로 전업하셨네요. 뭐 그런 셈이 되죠. 그래서 어부 친구들도 많았고 이 시기에는 좀 이렇게 풍요로운 또 삶을 사셨던 게 마라톤도 하시고 마라톤도 완주를 4번이나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글도 쓰고 또 아이들 만나면서 같이 수업도 하고 가끔씩 물론 이제 삶을 나누지는 못했지만은 가끔씩 가서 수업도 하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역시 사회에 대해서는 되게 날카로운 좀 비판의 소리도 사실은 담기도 했는데 잠깐 한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랬는데 요즘에 또 시국과도 조금 아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거리가 있겠습니다. 정치범으로 옥살이를 하여 형기를 마쳤는데도 전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감하지 못하고 있는 서준식 씨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성씨 형제의 어머니 오기순 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절대로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얘야 내가 굽히고 다 잘못했다고 하렴 하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마음조차 갖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설령 설사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이기주의자로 살아남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이런 말도 남겼고요.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대목이어서 한 번만 더 읽어보면은 정치가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심은 가상의 적국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심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장애인이 웃는 얼굴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마음, 길을 걷다가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마음을 우리는 애국심이라 부른다. 이런 글들도 남기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16년 동안 오키나와에서 살다가 가셨어요. 좀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을 텐데요. 선생님의 삶을 돌아보면은 크게 3가지의 변화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두 분의 야마모토 선생님, 그분들의 영향으로 다시 사회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막연하게 생각했던 글 쓰는 일을 실제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던 일이고, 두 번째는 대학 시절에 만난 기린과 17년 동안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린이라는 어린이 시 잡지를 통해서 어린이 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그 상냥함을 만나게 되면서 선생님의 인생이 바뀌어 온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키나와를 방랑하면서 얻었던 오키나와의 상냥함에 대한 것이 선생님 인생을 바꾼 세 가지의 계기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타니 선생님 작품 읽다 보면은 권정생 쌤이 떠오르거든요. 그 아이타니 선생님하고 권정생 쌤하고 그 연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그 아이타니 선생님의 길 가다가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애국이다, 이런 말이나 권정생 쌤의 시 애국자가 없는 나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게, 이런 게 애국인 거죠. 그다음에 어떤 저항을 가진 인간, 생명에 대한 존경, 그 권정생 쌤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느 계곡 이름이 뭐든가 가는데 여학생들이 체육교사한테 말짱 엎드려 뻗치 기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정생 쌤이 한 애한테 살짝 가서 귓속말로 야야 데모해 말거든요. 그 하여튼간 그 질서에 대한 저항이 있죠. 네, 두 분이 만나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2004년도에 그때 저희가 권정생 선생님을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책이 나오면 연락은 드리고 그랬었는데 하이타니 선생님 오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못 오셨죠. 그리고 이제 하이타니 선생님 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전화를 드렸어요. 그 저희가 이제 무슨 그 녹음한 거 하고 뭐 이렇게 강연한 내용을 보내드리면서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권 선생님이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 사람 만나러 가려고 했어요. 짐을 다 싸놨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갔어요. 아유. 그 사람은 건강하지요? 이렇게 묻는데 전화상으로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이타니 선생님도 제가 우리나라에 권정생 선생님이 계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에 오면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자고 그래서 우리가 안동으로 갈 뻔했는데 하이타니 선생님이 그만 암을 얻으셔서 결국 두 분이 만나시지는 못하셨지만 지금쯤이면 만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럴 싶네요. 것 같아요.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하이타니 선생님의 삶을 톱파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교육이 황폐해지고 극단적인 경쟁이 많은 시대에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사람의 온기가 더 그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학과 삶이 일치하는 보기 드문 작가, 인간의 상냥함을 태양처럼 품고 산 사람, 하이타니 겐지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신 조재현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의 유언장을 탁쌤이 한번 읽어드리고 두 번째 마당을 마칠까 합니다. 가깝게 지내던 분들께 아무래도 명이 다할 때가 가까워진 듯합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두려 합니다. 들판의 나비나 잠자리처럼 살다 죽고 싶습니다. 삶은 그렇지 못했지만 죽음은 자연에 맡기고 싶습니다. 긴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은 무집착의 사상, 다시 말해서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배워온 그대로 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삶에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조금은 있을지도. 죽음을 무턱대고 멀리하지 않고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때로는 죽음도 축하할 일이라는 생각이 나는 더없이 좋습니다. 나의 단 한 가지 바람이라면 머지않아 찾아올 나의 죽음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준다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어떤 혹독한 현실에서든 자신과 타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있으며 희망을 잃은 채 이 시간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발 먼저 갑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례식이나 추모회 등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 저 세상에서 만나 뵙지요. 하이타니 겐지로. 세 번째 마당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당은 아이들의 시와 글, 그리고 그 시와 글로 만든 노래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랑쌤이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 반 아이들하고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학부모님들 모임을 작년에 진행했을 때도 이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불렀던 노래예요. 5학년이다 보니까 사춘기 아이들이기도 하고 또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함께라는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개구리라고 하는 임길택 선생님 시에 백창호 선생님이 노래를 붙인 개구리 노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듣다 보면 제가 왜 이 노래를 그 아이들하고 그렇게 많이 불렀는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들어보실까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거 요즘에도 굉장히 시사적인 노래인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네, 그렇게 됐네요. 긴 시간 동안 저희가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양철북 출판사의 조재현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의 주로 살아온 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다음 시간에는 하이타니 선생님이 만난 아이들 그리고 친구들 시 쓰고 글 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경청하시고 또 질문 많이 해주신 이랑쌤 어떻게 들으셨나요? 선생님의 삶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애들이 자꾸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삶에서 그 아이들을 만난 기억들이 많은 것들을 하시는데 바탕이 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도 교사라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그렇게 좀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들 보러 빨리 가고 싶어요. 저는
하이타니 선생님의 개인적인 삶이 물론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삶에 이제 역량이 풍랑 같은 게 없었더라면 17년 동안 아이들을 만났던 글들을 이렇게 다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학 작품을 만나지 못했겠구나. 한편으로는 죄송하면서도 고마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저는 그 조 대표님이 부끄러움을 타서 입을 할 말을 잘 못하고 입술만 우물우물 할 줄 알았더니만 어이구 뜻밖의 말을 잘하시네요. 저희보다 이야기를 더 잘하시던데요. 계속 하시려면 아마 하루 종일도 하실 것 같아요. 끊느라고 혼났네요, 진짜. 아이고, 눈치 잘 주셨어요. 그 처음에 그 선생님이 조 대표님 만나서 그 벗을 맞이하는 그 정성, 그 따뜻함이 아주 짠했어요. 그리고 또 그 하이타니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배운다는 것, 그다음에 삶에서 만났던 아이, 만났던 인연, 들은 말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키워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이런 분이 이 지구 한 귀퉁이에 살았다는 것에 아주 안심이 됩니다. 그럼 학교종이 땡땡땡 3교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